전북미래연전 말하는게 TV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로 처음 저희 전북민원연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특별기획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그 친일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북민원연의 대표로 계시는 김은규 교수께서 쭉 그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그 친일 상황들을 거의 한 6개월 동안 이야기를 하셨죠? 한 3개월 했나? 아니, 기간은 6개월이지만 네. 횟수로는 한 7, 8번. 7, 8번. 네. 예.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친일 문제를 결산을 하는 정리를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편에 전북민원연 대표로 계시는 김은규 우석대 교수십니다. 신방과학과. 네, 안녕하세요.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은 교수는 실제로 이 일제강점기의 이 언론 문제를 전공을 한 거기 논문도 아주 수십 편을 쓰신 아니, 수편. 네, 하여튼 많이 쓰신 그런 전문가이십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우리 민원연의 이사이기도 하고 언론개혁 실천 단장으로 계시는, 사실 우리 이사이긴 하지만 좀 더 중요한 역할은 우리나라 민족문제연구소 전북 지부의 지부장으로 계시는 나 왜 갑자기 이름 생각이 김재호 지부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김은규 대표, 그다음에 김재호 지부장, 그다음에 저 앞에 우리 PD로 계시는 김병직 이사, 이 세 분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남 삼현으로 불리는 행동하는 지식인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동안 한 4, 5개월 집필 활동한다고 집거를 하시다가 오늘 이 방송 때 이제 그 집필 끝났죠. 끝나고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우리 이 지부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칸막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호흡도 그렇고 해서 이 마스크 벗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마스크 벗고 합시다. 예. 네. 칸막이가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 대신에 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침 안 튀도록 앞으로만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처음으로 김은규 대표께서 좀 간략하게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그 강점기 시대의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친일 상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고 우리가 논의를 들어가도록 하죠. 간단하게 좀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말하라 함께 TV 친일 언론인 기획에서 그동안 쭉 이제 검토했던 내용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이제 신문들이 발행이 됐었죠. 그 신문 발행, 그러니까 언론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됐었는가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기에 처음으로
한국 조선에 신문이라는 게 매체가 등장한 게 이제 1883년에 한성 순보가 등장을 하죠. 이 당시에는 이제 방문국이라는 데서 발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의 신문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계약이 때 이제 발행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경술국치 1910년에 경술국치 때 이제 일본에 병합이 되는 이제 이제 치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신문들이 다 폐간이 되고 대한매일신보만 매일신보로 해서 제호가 바뀌어가지고 총독부 기관지로 발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1919년대 3.1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일제 총독부가 아뜨거라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문화 통치라는 소위 말하는 그런 미명하에 이제 정책을 바꾸죠.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신문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1920년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1년 지나고 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이런 식으로 3대 조선의 민간지를 허용을 하죠.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쭉 발행이 되고, 시사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인이 친일파다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가서 이제 제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사신문 판권이 이동을 하면서 시사신문에서 이제 뭐 중해일보, 중앙일보, 뭐 조선중앙일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그래서 어쨌든 3대 민간지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초기 1920년대만 하더라도 이 3대 민간지들도 나름대로 민족적 관점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또 동아일보는 민족주의 우파로서 뭐 실력 양속론을 주장하면서 우파였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이제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조를 피면서 그래도 뭐 민족적 우파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민족적 관점을 견지를 했고, 1920년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우파가 아닌 좌파적 그 입장을 가진,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열들도 결합을 하고 해서 이제 1920년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좌파 신문으로서 역할을 했었죠. 그런 데 하다가 이제 1930년대 들어가면서 일제가 이제 그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1932년에 이제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동아 공영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대륙 침략을 하면서 이런 통제를 강화하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의 신문들의 논조 역시 그야말로 친일로 순응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정리를 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우리 이 언론계에 그 당시에 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일컬어졌던 이광수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의 실제적 친일 행적을 한번 쭉 살펴보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광수나 최남선 이런 사람들 친일을 부역자들이긴 하지만 또 일반인들은 또 그 사실을 또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잘 알지는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특별히 김 대표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그 김재호 지부장께서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시는데 거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친일파 색출하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 우선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름이 민족문제연구소잖아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분단 상황에서 민족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규정력까지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친일청산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요 내용인데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것이 먼 과거에 잊혀져도 되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현재적 문제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일제 청산과 그리고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부식되고 한국 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도덕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간에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작업들을 여러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일 청산이 안 된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그렇죠. 문제까지 네. 아주 그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것이고,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 친일을 청산해야 되는, 예, 그러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그 김재우 지부장한테 걸리면, 친일파들 걸리면 그냥 아주 작살이 나는 거죠. 뭐 주로 다리몽댕이를 분질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숨어 있는 친일파들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 뭔가 우리나라의 지식인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친일파였던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그 행적들을 찾아내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신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적 한계는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예를 들잖아요. 프랑스는 채 4년이 안 돼요. 그렇죠. 나치 지배 기간이. 근데 실제로는 거의 조사 대상자가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도 6천 명이 넘어요. 길거리 가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도 뭐 이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만여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35년 정도가 일제강점기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실제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682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7명입니다. 7명. 이 사람들도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단 한 명도 친일파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 청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죠.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지식인들 혹은 언론인들이 왜 친일 행동을 했나? 우리 김 대표께서 먼저 그것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위를 할 수밖에 그 없었나, 양반들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당시의 언론인들이라면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그렇죠. 영어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엘리트들이었거든요. 다 외국 유학도 하고, 또 외국 유학을 안 했더라도 한학으로든지 어떤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인데 어쨌든 사회 리더들인데 왜 친일을 하게 됐는가, 이게 궁금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국제정세와 좀 맞물리고, 이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막 훅 들어오면은 나중에 편집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제정서 속에서 이 지식인들이 오판을 나약하겠거나 순진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오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개화기 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봉건에서 개화기로 넘어오는 시절,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갖고 이제 어떤 좀 바꿔보려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중들 차원에서. 근데 이제 우리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조선의 정부가 뭘 정부라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이거 그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를 좀 제어하려고 외세를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하고 이제 우리나라 나눠 먹게 하려고 싸움하는데, 일본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패권을 차지하는 이제 역할이, 그런 이제 지위로 부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만국공법이라고 이제
만국공법이 이제 국제법 같은 거예요. 국제법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만국공법이라는 이제 책자가 있는데 사실은 중국에 있던 책자가 이제 번역돼 갖고 소개된 건데 그 당시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그걸 많이 수용을 하죠. 개화를 하면서 눈을 뜨면서 세상에 눈을 뜨면서 수용을 하면서 아 국제 질서란 것이 있구나. 그리고 각 국가 단위가 인정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많이 수용을 했고 그래서 그 국제 질서 사이에서도 엄연하게 각 국가들의 존재를 인정을 한다라는 어떤 순진한 생각이 있었어요. 국가들끼리도 힘에 의해서 논리가 좌우되고 힘 있는 애들이 약한 애들을 먹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만국공법을 받아들이고 국제질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 일본이 지금 패권 국가로 부상을 하는데 쟤네들이 이 동아시아의 국가 단위의 질서를 잡아주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청나라도 들어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쟤네들이 우리 외세를 좀 물리쳐주는 힘이 되겠구나라고 솔직히 좀 거기엔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대한제국이 형성되면서 그 대한제국이 실제로 일제강점 일본한테 우리가 강점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실 그런 상황 아니었었나요? 김재우 이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그냥 결과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되는 것이 조선 말의 정세. 이제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대한제국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경술 국치 때 대한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이 와중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여기는 그야말로 조선은 철저하게 정체된 나라다. 그리고 하나가 더 이상 발전의 희망이 없다. 그리고 왕을 포함한 모든 관료들은 철저하게 썩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 근데 그 바꾸는 것이 사실은 근대적 여명, 근대적 지평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의 세계 정세는 이제 한말의 지식인들이 청나라나 일본에 가서 문화적인 충격을 대단히 크게 받아요. 철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막 공장이 들어서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조선을 생각해보면 아주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상적 조류가 뭐냐면은 핵심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죠. 아 이제는 힘 있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회진화론을 유럽화시킨 오리엔탈리즘이죠. 이제는 유럽 중심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들이 힘 있는 모든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미개와 야만으로 가득 찬 나라들은 유럽식 문명으로 전부 다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힘을 키우고 부강하지 않으면은 먹힐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왜곡되는 부분이 있냐면요. 일본의 그 근대화론자 중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얘가 주장했던 것이 타라입구론이죠. 타라입구론은 뭐냐면은 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서구적 근대를 달성을 하죠. 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요, 우리도 이제 뭐 유럽하고 비까비까한데 이제는 타라. 우리는 이미 아시아를 뛰어넘었다. 입구, 구라파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이 할 역할을 우리가 한다. 동아시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이제 일본 입장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이제 네. 그 일본의 입장인데 우리 지식인들이 거기에 기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조선의 제가 지금 그 봉건성들을 남아 있고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좀 아까 일본이 주장했던 것들 은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소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 대한제국이 실제로 우리도 그게 뭐 탈화 입구든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근대화 과정 가든 거기에 오히려 힘을 실어야 될 그런 지식인들이 오히려 일본 친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독립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없애는 그렇죠. 이제 이제 그렇게 넘겨주는 되는 그런 거죠.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조선은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되고 어떤 그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내재적 발전은 없었던 것인가? 그건 아니죠. 실제로는 조선 후기의 어떤 경제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물론 이제 발전의 어떤 빠르고 느림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체됐기 때문에 어떤 서구적 근대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교류를 통해서 많은 서양 서적들 이런 것들도 다 두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친일 일제 강점기 전에 대한제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역사적 시각, 그 일본 시각에서 조선을 봤던 그 입장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지금 덕수궁 같은 걸 보면 예.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그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건물도 짓고 상당히 나름대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인들이 오히려 그걸 우리 국가 내부의 어떤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기에 일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외세에 특히 일본에 기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인들의 친일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근데 이제 그걸 뭐 그 당시 지식인들 막 통으로 싸잡아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네, 얘기를 그건 하는 아니죠.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당 이제 내가 관료들이 있었잖아요. 을사오적들이 다 관료 아니었습니까? 누구냐 그 뭐예요 이완용이니 송병준이니 얘네들이 직접 사인하고 나라 팔아먹은 직접적 행위를 한 건데 물론 이제 말씀은 통으로 지식인들 다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대다수 지식인들이 많은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아까 말했던 힘의 논리 속에서 지금 일본이 이제 1868년에 메이저 유신하고 최초로 이제 근대화 작업을 시도를 해갖고 나름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게 좀 얻어 타려고 한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당시에 지식인들이나 언론인 지식인들이 좀 순진했다고 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힘 기르면 나중에 살아나겠지. 물론 살아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남은 나라는 이렇게 침략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오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만국공법이란 국제법 질서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1890년에 대한제국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청일 전쟁으로 해서 일본이 일단 중국은 제압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러시아가 또 이렇게 넘보니까 러일 전쟁을 일으켜갖고 1년 정도 전쟁을 해갖고 또 일본이 이기죠. 근데 이제 이때 그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카스라 테프트 미랴, 미국하고 이 일본 애들하고 만나갖고 협약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야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게, 조선은 니네가 가져가라 일본한테 이런 미략을 하고 이게 나중에 1905년에 포츠모스 조약 또 이게 역사 교과서에서 다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그 포츠모스 조약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서로 분할권을 인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때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 시어도스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어디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명인데 초기 루즈벨트, 시어도스.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물관이 살아있다. 영화 보면은 말 타고 루즈벨트라고 나와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분할 조약을 했던 그런 것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평화를 맞아요. 안정시켰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대국끼리는 힘에 눌려 남은 나라를 먹는 것이 이 당시에 마국공법에 또 들어가 있는 은근한 거였는데 우리 지식인들은 국가 단위는 지켜주겠지. 이런 내가 그래서 순진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세를 잘 판단 못한 거지. 정세 판단을 네. 잘 못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딱 미국하고 그 포스모스 조약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1905년에 을사 보호조약. 그 다음에 1907년에 이제 군대를 해산시키는 정미조약. 그 다음에 1907년에 사법권을 또 뺏어가는 기후각서. 그 다음에 1910년에 이제 경술국치. 이렇게 쭉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 오메 어떻게 됐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도 힘 있는 일본이 좀 기대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이 나가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결합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그 당시 시기는 결합이란 것이 우리를 나라를 바치자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쟤들의 도움을 좀 협력하는, 받자라는 식의 그렇죠. 좀 순진한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쟤들이 더 낫겠다. 그냥 살짝 도와주고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순진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근데 실제로 국제 질서가 그렇게 안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요.